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세종실록 제2부 이제 세종의 시대, 아직은 태종의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1418년 8월 무려 30년 동안 태종을 섬겨온 원로 공신 강상인이 상황으로 물러난 태종의 진노를 사서 노비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죠. 분명 주상은 세종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신하들은 상황으로 물러난 태종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일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태종은 기존의 상황들과는 다르게 태조, 정종 다 상황으로 물러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 시골 이방만큼의 권력도 없던 분들이었고, 그런 분들과 다르게 태종은 그야말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상황으로 물러난 태종은 병권과 인사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이 관장했으며 당분간 세종은 주로 잡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새 임금인 세종이 즉위함에 따라 명제국의 사신을 보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부왕인 태종이 버젓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것도 장남도 아니고 삼남인 세종이 양위를 받았으니 이게 양녕대군이 폐쇄자되는 과정이랑 세종이 왕에 올라온 과정,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뭔가 좀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외교적인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명으로 파견될 사신은 꽤나 신경을 써서 골라야 했습니다. 이에 상왕인 태종은 세종의 장인인 시몬이 이번 임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그를 사은사로 보낼 것을 명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런 인사권을 태종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관련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상왕이 말하기를 사은사는 반드시 친척을 보내야 한다. 한장수가 비록 친척이긴 하지만 시몬만 못하고 또한 황엄은 평소에 온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니 온이 간다면 엄은 반드시 정성을 다할 것이다 하고 이에 장수 대신에 온을 보내기로 하였다. 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요, 이미 사은사로 갈 사람으로 한장수라는 인물이 선정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상왕이었던 태종이 끼어들어가지고 야, 한장수 말고 시몬을 보내라 하면서 이걸 교체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권을 상왕인 태종이 계속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시몬을 보낸 사유에 대해서 황엄과 알고 지내는 사이다라는 걸 근거로 드는데, 이 황엄이 명제국의 환관이에요. 굉장히 막강한 실세였고 또 조선에 관련된 외교적인 업무를 꽤 많이 관장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들어가지고 상왕이었던 태종은 시몬을 사신으로 보내라고 주문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상왕인 태종의 명령에 따라서 기껏 정해놓은 한장수를 대신해가지고 시몬이 명예사신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시몬은 세종의 장인으로 심덕부의 5번째 아들이었어요. 심덕부. 아마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시몬의 부친인 심덕부는 위화도 회군 때부터 태조와 함께 해온 공신이었습니다. 조선 개국 이후에도 관직이 좌의정에 이른 명문 가문이었어요. 심덕부의 아들들은 시몬을 비롯해서 모두 고위직에 올랐으니 당시 시몬의 가문이 얼마나 명문 가문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정도 수준의 명문 가문이다 보니까 세종의 왕비 가문이 되는 데에도 손색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겠죠. 게다가 시몬 자체도 그 능력을 높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40대 초반에 이미 이조 판서의 지위에 오른 상당히 빠른 출세를 보여주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몬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태종은 정말 뜻밖에도 시몬이 왕의 장인인 만큼 예우를 더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몬을 갑자기 영의정에 임명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 자신의 처가인 민씨들을 극도로 경계했던 태종답지 않은 상당히 파격적인 처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파격적이다 못해서 수상하기 짝이 없는 처사예요. 자, 그런 시몬이 명제국의 사행길을 가게 됐으니 시몬을 전송하는 날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와서 인사를 드릴 정도로 시몬의 권세는 막강해졌다는 거죠. 뭔가 좀 불길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런 수법을 어디서 좀 본 것 같잖아요. 그죠? 태종이 잘 쓰는 수법 중 하나예요. 상대방을 우쭈쭈 해주면서 뭔가 좀 높여주는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쳐내버리는 그런 형식의 숙청을 의외로 꽤 많이 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형식의 숙청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세종의 장인이라는 점 때문에 시몬을 우대하려고 그랬던 것인지, 뭐 그거는 차차 지켜보면은 알 수 있겠죠. 자, 1418년 11월이 됐습니다. 이렇게 단번에 영의정에 오른 시몬이 명제국의 사행길을 떠난 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어요. 이때 태종은 정말 뜬금없이 강상희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되고 관련자들이 다 처벌을 받았잖아요. 병조판서였던 박습은 경상도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참판이었던 강상희는 핵심 주모자라고 해가지고 함경도로 유배를 간 정도가 아니라 관노비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태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강상인이 분명히 병건과 관련된 일은 자기가 직접 관장했다고 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고 나를 제치고서 주상한테 보고한 것은 이거는 군왕을 능멸한 간교한 행동이 아니냐 하면서 무척 분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미처 배후를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라, 강상인의 배후를 밝혀내라는 그런 추상과도 같은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미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했던 강상희 사건을 태종이 다시 거론을 하자 조정은 순식간에 얼어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경도에서 관노 생활을 하고 있던 강상희는 졸지에 끌려와서 또다시 혹독한 국문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강상희는 국문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진술을 해요. 자신은 30년 원정 공신인데 어찌 다른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제가 그저 무식한 놈이라 가지고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 뿐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지난번과 동일한 답변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자, 강상희가 더불어 끌려온 전 병조판서 박습, 이 사람은 더 억울하죠. 그래서 박습도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박습도 똑같이 이제 혹독한 국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은 단지 강상인의 눈치를 봐가지고 강상이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지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소연을 했지만 뭐 그런 하소연이 먹히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강상인 사건에 대한 국문이 제기되자 조정 대신들은 째까닥 눈치를 채요. 지금 여기서 뭔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상황이 태종한테 단단히 지킬 것이다.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앞을 다퉈서 강상인의 죄를 추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종 또한 강상인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천하에 둘도 없는 간교한 놈을 봤나? 저런 놈이 아버지하고 나 사이에 껴가지고 저렇게 농간을 부리니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더욱 엄하고 가혹하게 국문을 하라면서 오히려 이제 세종이 더 나서가지고 그렇게 주문을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강상희는 무려 4차례나 압수를 당하게 됩니다. 압술이란 무엇이냐? 뭐 다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압술은 그런 거예요. 죄인의 허벅지 위에다가 무거운 돌이나 널빤지를 올려놓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돌을 올려놓을 때도 있고 거기 위에다 널빤지를 올려놓은 경우는 있는데, 널빤지를 올려놓을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뛰어요. 밟아요. 저런 식으로 밟는 건데 사람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뭐 1단계에서는 한 2명 정도 올라가고, 뭐 2단계 하면은 뭐 한 3명에서 4명 정도 올라가고, 뭐 3단계 하면은 6명 정도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러면 만약에 6명 정도가 올라갈 정도면은 당시 사람들이 체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테니까 뭐 평균 한 60kg 나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66에 36, 한 360kg 정도의 무게가 무릎 위에 올라가는 셈이에요. 죽을 맛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릎을 꿇린 다음에 정강이 쪽에다가 뭐 도자기 파편이나 자갈이나 혹은 뭐 뗄나무나 이런 걸 깔아놓고 그 위에다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무릎 나가는 거죠. 이 압술은 4차례나 받게 됐는데, 사실 이 압술은요 당시 합법적인 형벌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 보통 이런 거 국문 현장 하면은 줄이 트는 거 많이들 상상하시잖아요. 근데 줄이는 이때 당시 아직 없었던 형벌이었고, 그리고 그거는 원래 공식적인 형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좀 불법적으로 장행했던 형벌이었죠. 또 공식적으로 했던 형벌은 뭐였냐면은 바로 이 압술이었습니다. 신문을 받아내기 위한 아주
빠르고 효과적인 과학적인 수사기법으로 압슬이 선호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압슬은 나중에 영조 때 가서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영조 때 무렵이 되면은 이게 세계사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나오냐면은 저렇게 고문을 가해가지고 하는 허위 자백은 좀 문제 있지 않냐 해가지고 저런 이제 고문이나 혹형을 좀 줄여나가는 분위기로 가게 돼요. 조선도 좀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맞이해서 영조, 정조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전에서는 또 여전히 이게 암암리에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무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강상희는 압수를 당하게 됐고 국문을 주도하던 전 영의정 유정현은 강상인한테 지난번에 그 사건을 같이 공모하고 함께 논의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의금부에서 강상인을 신문하니 복지하지 않으므로 볼기를 치고 압수를 가하였으나, 그러니까 사실 바로 압수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도 몇 차례 과학적인 수사기법인 메타적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압수를 추가적으로 더했던 겁니다. 하지만 강상인이 매칭이 좋았던지 하여튼 끝까지 이걸 갖다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다만 말하기를 내가 30년 동안이나 원종 공신이 되었으니 어찌 다른 마음이 있으랴. 다만 이를 잘 알지 못한 것뿐이다 고 하였다. 그러니까 당시 강상인이 했던 말은 과거에 이제 자신이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거 보면 정말 맷집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자 세종이 이 말을 듣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선지하기를 상인이 볼기 맞는 것을 피하려고 하여 이러한 기망의 말을 꺼내니 간사하고 교활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다. 마땅히 다시 끝까지 신문하고 또 그 당여도 신문해야 될 것이다. 우리 부자 사이에 이와 같은 간사한 사람이 있으니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종이 더 길게 날뛰면서 강상인을 강력하게 국문을 가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세종이 아버지였던 태종의 눈치를 지금 엄청 보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누가 상황이고 누가 주상인지 헷갈리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역시 세종의 시대가 아니라 아직은 태종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강상인은 혹독한 국문에 못 이겨서 어느 정도 거짓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찍어 넘기게 돼요. 이 사람도 나랑 같이 공모했고 저 사람도 나랑 같이 공모했다 라고 이제 몇몇 사람들을 찍어 넘기게 되는데, 강상인이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고 함께 공모한 이들로 누구를 이제 찍어 넘기냐면은 병조판서 박습, 뭐 이 양반은 사실 굳이 찍어 넘기지 않아도 당연히 공모자로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죠. 같이 뭐 국문을 받는 처지잖아요. 추가로 찍어 넘긴 게 누구였냐면은 이조 참판 이관, 동지총지의 심정 등을 열거를 하게 됩니다. 박습이야 진즉에 국문을 받고 있었지만 강상인의 입에서 이관과 심정의 이름이 추가로 나오게 되자 이들한테도 불똥이 튀게 돼서 두 사람도 졸지에 국문장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강상인은 시종일관 그때 이런 자신이 무식해서 벌어진 일일 뿐이지 다른 마음 없었다면서 그 이상의 추가 진술은 거부를 하고 버티게 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강상인이 버틴다 하더라도 추가로 끌려왔던 이관과 심정도 맷집이 좋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이조 참판 이관은 혹독한 국문을 견디다 못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라의 명령이 둘로 나뉘면 안 되고 한 군데서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라고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관은 강상인이 거론한 사람들 외에도 추가로 공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누구 이름을 갖다가 내뱉게 되냐면은 바로 영의정 시몬. 시몬 또한 자신들의 주장이 동조했다라고 그런 핵폭탄의 발언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을 신문하여 압술형을 한 차례 하니 말하기를, 자, 뭐라고 거짓 자백을 하냐? 내가 시몬의 집에 가서 시몬이 영의정에 임명된 것을 하려하고는 이나여 말하기를 병사는 나누어 소속시킴이 불편하니 마땅히 다 주상전에 돌려보냄이 어떠하냐고 한즉 시몬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나 법이 이미 정하여 있는 까닭으로 이와 같이 할 뿐이다고 하므로, 그러니까 사실 이관의 말에 따르면은 시몬이 동의는 표했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가담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태종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태종한테 중요한 거는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시몬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관이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앞에 관한 일로서 즉 상하패 오매패 그 사건이죠. 상황전에 나아가서 박스백에 고하기를 군사는 마땅히 한 곳에서 명령이 나와야 된다고 했다. 근데 이 말을 갖다 뭐 이관이 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누구의 생각하고도 일치를 했으니까 이관의 이름이 거론이 됐겠습니까? 결국 뭐 강상인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강상인이 아무리 버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같이 신문을 봤던 사람 중 누군가가 허위자백을 해버리면은 말짱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랜 국문 끝에 드디어 태종은 듣고 싶어 했던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심온이었죠. 이에 태종은 진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수사를 중단하고 시몬이 귀국한 대로 의주에서 체포해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태종은 신하들한테 이미 강상인의 죄가 드러났는데 구태여 시몬과 강상인을 대지시킬 필요가 있겠냐라고 물어봐요. 쉽게 말해서 태종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증거인멸이죠. 괜히 대지시켰다가 뭔가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의도치 않는 그런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싸리 여기서 한 명을 빨리 제거를 해버리자. 그러면 대지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러면 강상인이 한 말로 그냥 일방적인 입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언제나 태종의 심기를 잘 헤아리는 영원한 딸랑이 좌의정 박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죄가 명백한데 대지신문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바로 처리하시죠.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래 박은은 시몬과 오랜 동료 사이였어요. 하지만 박은은 시몬에 대해서 상당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실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시몬 저거는 왕이 장인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한 방에 영의정으로 갔네? 아유, 이런 생각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이 때문에 박은은 과거에도 여러 번 시몬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충녕대군이 당시 세자였던 양녕대군한테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니까 박은이 충녕대군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시몬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자네가 좀 장인이니까 사위이신 충녕대군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너무 튀는 행동을 좀 삼가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마치 박은이 했던 이 말이 충녕대군과 시몬을 위해서 한 말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또 이것도 생각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충녕대군이 도발적으로 행동을 해가지고 세자가 혹시라도 교체가 되면은 시몬이 한 방에 왕이 장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죠. 실제로 시몬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박은의 말을 그냥 사뿐히 씹어버리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박은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기회가 온 셈이었어요. 박은의 속내는 어떻든 간에 태종은 박은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박은의 주장에 동의를 하는 형식으로 경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소. 그런 형식으로 결국 강상인과 시몬의 대질신문을 생략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자, 이에 태종은 곧바로 강상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즉각 사형에 처하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명하여 상인은 형률대로 시행하고 여기서 상인은 거열형을 당하게 됩니다. 즉 사지가 갈라지는 형벌이죠. 박습과 이관, 심정은 모두 차명에 처하고 네 사람의 부자는 교형을 면제하여 종을 삼고 이각과 최지지, 성달생은 사면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태종도 좀 양심이 있었는지 이게 따지고 보면은 강상인은 진짜 괘씸한 행동을 한 게 맞아요. 나머지는 좀 억울하게 지금 끌려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강상인만 또 딱 처벌하기도 그런 상황이니까 박석과 이관, 심정은 결국 차명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태종도 약간은 미안했는지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원래대로 따지면 가족들도 다 죽어야 되는 건데 특히 아버지하고 아들은 얄짤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대명률에 근거해서 보통 봐주는 경우가 많지만 아버지나 아들의 경우에는 거의 얄짤없이 죽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을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는 선에서
그냥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각, 최지지, 성달생 등 뭔가 좀 피레미 같은 그런 사람들 혹은 깊숙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면을 시켜주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인이 수레에 올라 크게 울부짖기를 뭐라고 이제 절규를 하냐? 나는 실상 죄가 없는데 때리는 매를 견디지 못하여 죽는다고 그렇게 절규를 남기고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한치의 주저도 없는 태종식의 속전속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년 원정 공신인 강상희는 순식간에 대역죄인이 돼가지고 거열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죽기 전에 강상희는 정말 억울했는지 자신은 죄가 없는데 매를 견디지 못해도 죽는다라고 한마디 절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죠. 뭐 그랬거나 말거나 어쨌든 태종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얻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강상희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고 이제 남은 것은 이번 사건의 진짜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심원에 대한 처벌뿐이라는 거예요. 명예사신으로 파견된 심원은 고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무렵해가지고 사행길 임무를 끝마치고 귀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대한 환영 행사가 아니라 바로 체포와 압송이었다는 거죠. 과연 심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